처형대 위에서 칼이 막 내려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 저 여인 누구냐? 3년 전 분명 죽었다고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업고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죽은 건 제가 아니라 이 장부 속 진실입니다. 그날 처형장은 멈췄고 군영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달빛 순호는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담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죽은 자로 기록된 여인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뒤집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 가명 아래 군영 마당에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 칼날처럼 불어내렸고 마당 가득 깔린 황토 흙은 서리가 내리다 만 것처럼 희끗하게 얼어 있었지요. 군졸들이 처형대 둘레에 빽빽이 늘어섰고 아전들은 소매 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만 내밀어 처형대를 흘깃거렸습니다. 장터 늙은이 몇과 군영 앞 장정들도 멀찍이 담장 그늘에 몸을 기댄 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지요. 군관 이준이 결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두 팔이 등 뒤로 묶인 채였고 발목에는 포승이 느슨하게 감겨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이미 며칠째 굶고 맞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살이 꺼졌고 입술은 터져 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오히려 보는 이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담장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반역죄라 하면 목이 달아나겠구나. 군관이면 뭘 해. 죄가 무거우면 매 한 가지지. 사람 입이란 바람보다 빠른 법이라. 이준의 죄명은 처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장터까지 퍼져 있었지요. 군졸 하나가 처형대 위로 칼을 올리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군영대문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구경꾼이 하나 더 기웃거리는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 안으로 들어선 인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으되 뒷걸음질이 아니었지요. 분명히 앞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쓱하다 못해 반투명하게 보일 지경이었고 치마폭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사가 누더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등에는 무언가를 업고 있었지요.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서린이었습니다. 병영 기록상 3년 전에 이미 형이 집행되어 죽은 자로 올라있는 사람이었지요. 문서 한 장이 사람 하나를 지웠고 그 문서를 읽어본 이는 아무도 그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여인이 처형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군졸 하나가 창끝을 떨며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신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 소리를 들은 셈이었습니다. 다른 군졸 하나는 손에 쥔 칼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겨우 붙들었지요. 아전 한 명은 뒤에 선 사람 뒤로 몸을 숨기듯 비켜섰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요.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처형대 위에 무릎 꿇린 이준이었습니다. 서린의 눈과 이준의 눈이 허공에서 만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두어 걸음 남짓 좁혀졌을 때 서린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탄원서도 아니었습니다. 피 얼룩이 베어들어 군데군데 검갈색으로 변색된 장부였지요. 두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그것을 처형대 아래로 던졌을 때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 한 권이 칼보다 무겁게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지요. 서린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죽은 건 제가 아니라 이 장부 속 진실이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잠깐 멎는 것 같았지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장부 한 권이 군영 하나를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결박된 손이 포승 안에서 파르르 떨렸고 터진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다가 멎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과 산자가 처형장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 선 것이었지요. 이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긴 안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처형대 위의 칼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리는 본래 관비 출신이었습니다. 고울 문서에 이름 석자를 올리기도 어려운 처지였지요. 태어난 해도 어미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그저 군영에 딸린 사람 수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장부에는 이름 대신 번호로 적히는 일도 흔했고 사람들은 이름보다 그 계집이라 더 자주 불렀지요. 설인이라는 이름은 군영 부엌을 오래 맡았던 늙은 안악이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처음 군영에 들어온 날 새벽 서리가 내려 있었다 하여 그냥 설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이름이 생긴 사연치고는 너무 가벼웠지만 서리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을 보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군영 뒤편 빨래터와 부엌을 오가는 것이 설인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는 아궁이 불을 피웠고 오전에는 군졸들 밥상을 차렸으며 오후에는 빨래터에 쭈그리고 앉아 군복을 두드렸지요. 장작을 패다가도 밥 시간이 되면 도끼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은 늘 거칠고 트였지만 일머리는 반듯하였지요. 군영 살림을 꾸리는 안악들 사이에서도 서리는 군말 없이 제 목보다 더 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마움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지요. 밥을 더 지으면 당연한 것이었고 빨래를 빠뜨리면 관비 주제라는 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일을 잘해도 칭찬 대신 더 많은 일이 쌓였지요. 신분 하나가 낮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이 강하지만도 못했으니 그것이 설인이 태어나서부터 배운 세상의 모양이었습니다. 군관 이준이 군영에 부임한 것은 설인이 20 초반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설인을 군영 살림을 돕는 하인으로만 여겼지요. 밥상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빨래가 늦으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인이 부엌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장부 종이를 들여다보는 것을 이준이 지나치다 본 것이었지요. 그를 모르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눈이 종이 위 숫자들 사이를 아주 느리고 진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뭘 보는 것이냐? 설인이 화들짝 놀라 종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모양이 궁금하였사옵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설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준의 눈길이 부엌 쪽으로 한 번씩 더 머물렀지요. 어느 날 저녁 이준이 설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숫자 몇 가지와 글자 몇 자를 가르쳐 주었지요. 사람들 눈을 피해 낮은 목소리로 짧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설인은 처음에 이준이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무섭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준은 화를 내는 법 없이 같은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써 주었습니다. 설인이 틀리면 조금 더 보면 된다 하였고 마치면 고개를 한 번 끄덕였지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설인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는 눈이 그때 트였지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이 마주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글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에 말이 늘었습니다. 이준이 설인에게 고향이 어디냐 물었고 설인은 모른다고 했지요. 이준이 가족이 있느냐 물었고 설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준이 설인을 군영 뒤 산신각 아래로 데려갔지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설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신각 처마 아래에는 오래된 향로가 하나 있었고 이준이 그 앞에 서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나무 비녀였습니다. 손수 깎은 것이 분명한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것이었지요. 세상이 몰라도 나는 내 아내라 부르리다. 이준이 설인의 머리에
나무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조촐한 혼례였지요. 등불 하나와 나무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혼서지도 예복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은 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남몰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군영 안에서 눈 많은 세상이었으니 비밀은 오래 숨기기 어려운 법이었지요. 두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조심하면 된다 여겼고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나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지요. 한 해 남짓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세상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몸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기쁜 일이었지요. 이주는 밤에 혼자 웃다가 서린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모른 척 기침하는 사람이 되었고 서린은 아이 생각에 잠이 들다가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한쪽 귀퉁이에 서늘한 것이 늘 같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밤중에 군영마당을 지나는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비치면 숨을 멈추었지요. 서리는 웃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을 청하곤 하였지요.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리는 머지않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병영 군수 조태겸이 서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군영 안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군관 하나가 관비 출신 여인을 안채해 드린다는 소문이 그의 귀까지 닿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조태겸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관비가 군관의 안채 자리를 넘본다. 신분이 뒤집히면 군영 기강이 무너진다. 이런 일을 묵인하면 내 체면이 어찌 되느냐. 조태겸의 속에서는 그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을 보여 주지 않는 법이라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 펼쳐진 것은 어느 가을 아침이었지요. 군량 창고를 열어보니 쌀과 콩, 마른 보리가 수백 석 모자랐습니다. 창고를 맡은 아전이 달려와 보고를 올리자 병영이 벌집 쑤신 듯 뒤집혔지요. 군졸들이 술렁이고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군량이 빠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지요. 전시에 군량이 모자라면 군사가 쓰러지는 것이었으니 병영 안에서는 군량 도둑이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태겸이 직접 창고 아전들을 닥달하며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지요. 진짜 범인을 찾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짜놓은 판을 이제야 펼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지요. 장부를 뒤적이는 손이 너무 익숙했고 멈추는 자리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조태겸이 장부 한 면을 펼쳐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전을 돌아보았지요. 이 이름이 누구냐? 아전이 침을 한 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군영 부엌 관비 서린이옵니다. 조태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덮었지요. 군량 이동 장부 열쇠 수령인 칸에 분명한 필체로 서린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올라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장부를 본 적도 열쇠를 만진 적도 없었지요. 그러나 종이 위에 이름이 있으면 세상은 그것이 진실이라 믿는 법이었습니다. 조태겸이 서린을 공개 문초 자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마당 한복판이었지요. 군졸들이 둘러서고 아전들이 뒤에 늘어섰습니다. 서린은 임신한 몸으로 그 한가운데 섰지요. 배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무거웠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조태겸이 팔짱을 끼고 서린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창고 열쇠를 수령하였다는 기록이
여기 있다. 굴량은 어디로 빼돌렸느냐? 서린이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창고 열쇠도 만져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옵니다. 장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누군가 적어 넣은 것이옵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사옵니다. 아궁이 앞에서 종일 있었으니 물어보시면 알 수 있사옵니다. 조태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서린의 말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말하게 두면 둘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아궁이 앞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밤중에는 어디 있었느냐? 굴량 창고가 비는 것은 언제나 밤중이더라. 서린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조태겸이 손을 들어 아전을 가리켰습니다. 장부를 다시 읽어라. 아전이 목청을 가다듬고 날짜와 수량 그리고 서린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지요. 마당에 모인 군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권세 앞에서는 입도 귀도 같이 비뚤어지는 법이라 그 자리에서 서린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조태겸이 마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비 출신이니 도둑질이 본성이다. 그 말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담장 밖에까지 들렸지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지요. 군졸 둘이 서린의 팔을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서린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지요. 어머님 아버님도 없이 혼자 자란 사람이라 훔칠 곳도 없었사옵니다. 군영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굴량을 어디로 빼돌린단 말씀이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조태겸은 그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군졸들이 서린의 팔을 비틀어 끌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끌려가면서 서린은 마지막으로 이준을 찾았지요. 군졸들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방 초소 점검으로 군용 밖에 나가 있었지요. 가장 필요한 날,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누명이 얹어진 날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명이 얹어진 날보다 더 무서운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조태겸은 굴량이 실제로 어디로 빠졌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몫을 채우려 백성 피 같은 굴량을 빼돌린 장본인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창고 열쇠는 측근 아전을 통해 밤중에 오갔고 빠져나간 굴량은 병영 바깥 사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조태겸의 곳간을 채우는 일이었지요. 그는 몇 해에 걸쳐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만큼만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욕심이 지나쳤는지 수백 석이 한꺼번에 비어버렸고 그 구멍을 막을 사람이 필요해진 것이었지요. 서린을 희생양 삼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굴량이 빈 것을 덮을 수 있었고 관비 출신 여인의 안채에 들인 이준을 길들일 수도 있었지요. 조태겸은 그것을 계산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사람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그에게는 장기 한 수 두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공개 문초는 그저 시작이었지요. 조태겸이 진짜 원한 것은 서린을 조용히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면 소란이 커지고 소란이 커지면 이준이 돌아와 따지고 들 수 있었지요. 억울하다 외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제고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법이었지요. 문초를 마친 그날 밤 조태겸이 측근 군졸 둘을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방 안에 등불 하나만 켜둔 채였지요. 군졸 둘이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이자 조태겸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말고 밤중에 끝내라. 군졸 하나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지요. 어디서 처리하오리까? 조태겸이 잠깐 생각하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산 너머 폐광 아는 자 있느냐? 거기로 끌고 가라. 관비 하나 목 베었다고 소란만 커진다. 조용히 없애고
형 집행 완료라 보고하면 그만이다. 군졸 둘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지요. 조태겸은 그들이 나간 뒤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살아있는 증인을 조용히 지우는 일이 그에게는 그만큼 가벼웠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리는 그날 저녁 군용 뒤편 창고 곁 빈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손이 기둥에 묶인 채였고 바닥은 차가운 흙이었지요. 임신한 몸으로 돌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군졸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가끔 웃음소리도 새어 들어왔지요. 서리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이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이준에게 닿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닿기는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군졸 둘이 들어왔지요.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횃불을 들었고 다른 한 명은 밧줄을 들었지요. 서린의 손을 기둥에서 풀어 다시 앞으로 묶으면서 한 명이 비죽고 섰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볼 생각은 마라. 어차피 가도 돌아올 데가 없다. 서린이 입술을 꽉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군졸이 팔을 잡아 끌었지요. 서린은 끌려가면서 품 안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나무 비녀와 몇 푼 동전이 헝겊 주머니 안에 있었지요. 이준이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놓지 않으리라. 서리는 손끝으로 주머니를 꼭 쥐었지요. 군영 뒤문이 열렸습니다. 찬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달빛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앞뒤로 서린을 끼고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낙엽이 밟히는 소리,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서린의 거친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한 군졸이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지요. 살려달라 해도 산이 더 잘 듣겠다. 다른 군졸이 킬킬거리며 받았습니다. 산도 관비 목소리는 안 듣는다.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불안했고 몸이 무거웠지만 멈추는 것이 더 빠른 끝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 속 아이 생각이 그 발을 떠미는 힘이었지요. 산길 중턱을 넘을 무렵 군졸 하나가 서린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뭐 숨긴 것 있지. 동전 소리 났다. 서린이 몸을 비틀었지요. 군졸이 억지로 손을 밀어 넣으려 하자 서린이 몸을 돌려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리지 말라고. 죽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구나. 군졸이 다시 손을 뻗어 헝겊 주머니를 낚아채려 했지요. 서린이 이를 악물고 그 손등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운이 이 한 번에 다 쏟아진 것이었지요. 군졸이 욕을 내뱉으며 손을 빼들었습니다. 세상에 배 속에 아이를 품은 여인이 죽음 앞에서도 지킬 것을 지켰으니 이것이 어미 될 사람의 독한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난 군졸들이 산허리를 넘어 폐광 입구 앞에 다다랐을 때 서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임신한 몸이 허공으로 꺾이며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지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군졸들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입구 쪽 돌무더기를 발로 차며 흙먼지를 일으켰지요. 소리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자 횃불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병영의 짤막한 보고 한 줄이 올라갔습니다. 죄인 서린, 형 집행 완료. 조태겸은 그 보고에 도장을 찍고는 차를 들이켰지요. 사람 하나 죽이고도 목 한 번 죽이는 태연함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준에게 전가를 보내 서린이 이미 형을 받았다 알렸지요. 남편 가슴까지 한 칼에 배려한 셈이었습니다. 아기는 늘 제 꾀가 제일 영리한 줄 알지요. 그런데 대개 그 영리함이 제 무덤 삼날이 되곤 합니다. 폐광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다를 것이 없는 어둠이었지요. 서린은 한동안 자신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뺨에 닿았고 손끝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통증이었지요. 머리 왼쪽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어깨와 옆구리가 바위에 부딪힌 자리마다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손을 뻗어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2번, 3번 버티다가 겨우 무릎을 세웠습니다. 머리를 드니 어지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배 속 아이가 느껴지는지 손을 배에 가져다 댔지요. 아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린의 입술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울음도 아니었고 웃음도 아니었지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숨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기어서라도 입구로 가면 된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둠 속을 더듬어 가다 손끝이 큰 돌덩이에 닿았습니다. 그 옆에도 돌이었고 그 위에도 무너진 들보가 걸쳐 있었지요. 군졸들이 발로 차고 간 돌무더기가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어깨로 들이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이마를 돌에 기댔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황이었지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폐광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지요.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쯤 들어갔을까?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천장 돌틈에서 물이 맺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그 자리를 찾아 손바닥을 펼쳤지요. 차가운 물방울이 하나씩 손에 고였습니다. 그것을 입술에 가져다 댔지요. 천장에서 맺힌 물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지요. 배가 고팠고 머리의 상처는 굳었다가 다시 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아이가 때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요. 도움받을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몸과 이 어둠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다 점점 간격이 짧아지더니 숨을 참아야 할 만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었지요. 울 사람도 받아줄 사람도 등을 두드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폐광 돌바닥 위에 혼자 누운 채 해진 치마폭을 아래로 끌어당겼지요. 소리를 질렀자 누가 듣겠냐 싶었지만 입에 천 조각을 물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깨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서이기도 했지요. 서린은 그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보다 더 처절한 장면이 있을까 싶었지요. 아이가 힘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폐광 안에 울려 퍼졌지요.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서린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서린이 급히 아이를 품으로 끌어안았지요. 아이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서린이 자기 가슴 쪽으로 아이를 더 바짝 당겼지요. 그리고 손목을 들어 이로 깨물었습니다. 피를 조금 내어 아이 입술에 가져다 댔지요. 뜨뜻한 체온 하나라도 더 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울어야 한다. 소리 내서 울어야 한다. 서린이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울었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눈을 감았다 떴지요.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 안 되는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물방울로는 아이에게 줄 젖이 나오지 않았지요. 서린은 폐광 안쪽 벽을 더듬어 이끼를 뜯어 물에 적셔 입술을 죽였습니다. 고인 물을 손바닥에 받아 조금씩 마셨지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겨우 목숨 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서린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요. 너는 운이 세구나. 태어나자마자 산속 도적들보다 더 무서운 양반들부터 만났으니 기막힌 판국에도 입은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몸을 꼼지락거렸지요. 서린이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폐광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추위는 어미 쪽으로 다 돌린 것이었지요. 등이 시려왔지만 품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 열이 올랐습니다. 서린이 손등으로 아이 이마를 짚었지요. 뜨거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물방울 고인 곳까지 기어가서
천조각을 적셔왔지요. 아이 이마와 목에 차례로 얹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렸지요. 서린이 아이를 안고 천천히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야 한다. 조금만.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서린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문서에는 죽었다 적혀 있었지요. 관아 장부에는 이미 형이 집행된 죄인이었고 병영 기록에는 이름 성자가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어둠 속에서 아이 숨소리 하나를 붙들고 죽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지요. 죽은 자로 기록된 여인이 살아있는 새 목숨을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서린은 알지 못했지요. 폐광 안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없었으니 하루가 이틀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사흘이 하루처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면 잠이 들었고 아이가 칭얼거리면 눈을 떴지요. 그것이 서린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의 숨결이 시계였던 것이지요. 상처는 더디게 아물었습니다. 머리 왼쪽의 상처는 딱지가 앉았다가 또 열렸고 어깨 쪽 멍은 색이 바뀌어가며 오래 남아 있었지요. 몸을 일으킬 때마다 어지러움이 먼저 왔고 두 발로 서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서린은 하루에 한 번씩 폐광 안쪽을 천천히 걸었지요. 앉아만 있으면 몸이 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도 한 발씩 떼었지요. 아이를 살리려면 어미가 먼저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소리도 가늘었는데 날이 갈수록 소리가 굵어졌지요. 서린이 젖을 물리면 힘차게 빨았고 손가락을 갖다 대면 꼭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손이 서린의 손가락을 쥐는 느낌만큼은 선명했지요. 그 작은 손아귀 힘이 서린을 버티게 하는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계속되었지요.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방울을 받아 마시고 벽에 낀 이끼를 뜯어 씹었지요. 가끔 폐광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면 그것도 입에 넣었습니다. 역하고 쓴 맛이었지만 뱉지 않았지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서린 자신이 무언가를 먹어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이나 혐오감 같은 것은 살아남는 일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울었습니다. 열이 다시 오른 것이었지요. 서린이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몸이 팽팽하게 굳어 있었지요. 서린이 급히 물방울 고인 곳으로 기어가 천조각을 흠뻑 적셔왔습니다. 이마에 얹고 목에 얹고 겨드랑이 안쪽에 대었지요. 아이가 차가운 천에 닿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린이 아이를 가슴에 바짝 안으며 말했지요. 울어. 소리 내서 울어야 한다. 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아이가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지요. 서린은 그 옆에 누워 아이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눈을 감아도 어둠이었고 눈을 떠도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서린은 이준을 생각했지요. 지금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겠지요. 어떤 얼굴로 그 말을 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가 울었을까?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 서린은 이준이 믿지 않았으면 했지요. 믿지 않고 어딘가에서 찾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너무 사치스럽다는 것을 알고 눈을 감았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폐광 안쪽 깊은 곳을 더듬다가 서린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요. 썩어서 뚜껑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지만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굳어버린 곡식 자루였지요. 쌀인지 보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손으로
눌러 부스러지는 것들을 모아 물에 풀어 먹었습니다. 냄새가 퀴퀴했고 맛이 이상했지만 삼켰지요. 그것이 며칠 치끼니가 되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낡은 노끈 하나도 있었지요. 설인이 그 노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어 두 손을 쓸 수 있도록 묶는 데 쓸 수 있겠다 생각했지요. 폐광안을 다니거나 물을 받으러 갈 때마다 아이를 바닥에 내려두어야 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노끈으로 묶으면 등에 붙여 둘 수 있었습니다. 설이는 저고리 안쪽으로 노끈을 두르고 아이를 업었지요. 아이가 등 위에서 잠든 채 고른 숨을 쉬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지요. 설이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폐광 입구 쪽으로 다시 걸어가 보았습니다. 무너진 돌과 들보를 손으로 더듬었지요. 큰 돌은 역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옆으로 작은 돌들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매일 조금씩 손가락이 까지도록 작은 돌들을 빼냈지요. 한 번에 많이 움직이면 위가 더 무너질 수 있었으니 손 하나 들어갈 만한 틈이 생겨도 멈추고 살폈습니다. 틈이 생기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폐광 안의 공기보다 조금 더 서늘하고 흙냄새가 달랐지요. 설이는 그 틈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깥 냄새였지요. 살아있는 바깥의 냄새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설인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삼켰지요.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울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울 시간은 나중에 이 어둠을 벗어나고 나서 아이를 햇볕 아래 눕혀놓고 나서 그때 실컷 울면 된다고 설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돌틈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 문서에는 죽었다 적혔건만 어둠 속에서 설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깥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폐광에서 쇠붙이를 주워다 파는 최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한 처지를 듣게 된 최노인은 움막에 모자가 머물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그 3년을 산속 움막과 폐광을 오가며 보냈지요. 최노인이 산 아래 읍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해 주었고 설이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했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떼었고 말을 배웠지요. 산짐승보다 사람 눈을 더 무서워하며 살았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설인도 무서운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설인도 웃었지요. 그것이 3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설이는 장부 조각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최노인이 폐광둘레를 오갈 때마다 돌틈이나 수레바퀴, 자국 옆에서 종이 조각을 주워왔지요. 비에 젖은 것, 흙이 묻은 것, 반쯤 삭은 것들이었지만 설이는 그것들을 펼쳐 말리고 순서를 맞추어 이어 붙였습니다.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설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날짜가 이어졌고 수량이 이어졌으며 군수 인장이 찍힌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조태겸이 군량을 병영 바깥 사창으로 빼돌린 경위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한편 이주는 설인의 죽음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형 집행 완료라는 전가를 받던 날 이주는 군영마당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지요. 최노인이 읍내 주막에서 주워들은 말이었습니다. 이준이 그날 이후 군량 사건을 혼자 캐기 시작했다는 것도 창고 아전들을 불러 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것도 최노인을 통해 설인의 귀에 닿았지요. 설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믿지 않았군요. 설인은 그 생각을 하며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거칠고 트인 손이었습니다. 3년 전 이준이 나무 비녀를 꽂아주던 그 손이었지요. 설인이 헝겊 주머니를 꺼내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뻔했습니다. 최노인이 어느 날 산을 급히 올라왔지요. 지팡이를 짚고도 평소보다 2배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 있었고 얼굴이 붉었지요. 설인이 움막 앞에서 아이와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최 노인이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군관 양반, 내일 목이 달린답디다. 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무슨 말씀이요? 이준 군관이요. 굴량 사건 캐다가 오히려 역으로 뒤집었었소. 반역 내통죄까지 얹혀서 내일 처형이라 하오. 읍내가 다 아는 소문이요. 서린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 헝겊 주머니를 집었습니다. 장부 조각들을 꺼내 펼쳤지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이어붙인 조각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날짜, 수량, 인장, 운송 경로, 조태겸이 굴량을 빼돌린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움막 입구에 서서 말했지요. 살아서 내려갈 것이요.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가야지요. 더 미루면 남편도 진실도 함께 죽으니까요. 최 노인이 잠시 서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낫소. 술에 자국 본 것, 장부 낫장 주운 것, 내가 직접 말하면 증인이 되지 않겠소. 서린이 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이 노인이 내려가면 조태겸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요. 서린이 말하려 하자 최 노인이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살아서 내려가면 내가 증인, 죽어서 내려가면 산이 증인이지. 더 말할 것이 없었지요. 서린이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지요. 장부 조각들을 헝겊에 싸서 품 안 깊이 넣었고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3년 만에 머리에 꽂는 비녀였지요.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안개가 산을 덮기 시작할 무렵 움막을 나섰지요.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 낙엽이 젖어 있었지요. 최 노인이 앞서고 서린이 아이를 업은 채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는 등 위에서 잠든 채였지요. 무거웠지만 서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처형을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둥둥 둥둥 소리가 안개를 뚫고 산을 타고 올라왔지요. 서린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최 노인도 지팡이를 짚으며 속도를 올렸지요. 늙은 다리도 그날만큼은 빨랐습니다. 시간이 없소. 최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서린이 대답 대신 앞을 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군영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기와 끝이 안개 위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서린이 군영 대문 앞에 섰을 때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대문을 올려다보았지요. 3년 전 끌려나가던 그 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두 팔이 묶인 채였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발로 서 있었고 품 안에 장부가 있었으며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서린이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지요. 이번엔 제가 숨지 않겠소이다. 자, 이제 죽은 자로 기록된 여인이 산자들의 법정에 들어설 차례였지요. 군영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처형 북소리가 멎은 뒤에 고요함이었지요. 군졸들이 처형대 둘레에 늘어서 있었고 아전들은 소매 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 몇이 담장 그늘에 몸을 기댄 채 처형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늦가을 첫날과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처형대 위에 선 사람이 달랐지요. 이준이었습니다. 두 팔이 등 뒤로 묶인 채였고 발목에는 포승이 감겨 있었지요. 얼굴은 며칠째 굶고 맞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살이 꺼졌고 입술은 터져 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지요. 스스로도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끝까지 눈을 뜨고 있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조태겸이 처형대 옆에 서서 군유를 읽어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했지요. 반역 내통죄, 굴량 누설죄, 상관 기망죄. 죄명을 읽을 때마다 조태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였지요. 3년 전 찻잔을 내려놓던 그 손이 이제 군율 낭독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영 대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군율 낭독이 끝나고 칼이 들리려는 찰나에 문 안으로 들어선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듯 하면서도
앞으로 걷는 걸음이었지요. 등에는 무언가를 업고 있었고 머리에는 나무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창끝을 들며 소리쳤지요. 거기 서라. 처형 집행 중이다. 여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왔지요. 군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전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구경꾼들이 담장 그늘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숨을 삼켰지요. 조태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여인을 향해 고정되었지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형 집행 완료라는 보고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눈앞에 죽었어야 할 여인이 서 있었지요. 서린이었습니다. 처형대 아래에 서서 이준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준의 눈이 서린을 향해 멈추었습니다. 결박된 손이 포승 안에서 파르르 떨렸지요. 터진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린. 그 이름 하나가 마당에 떨어졌지요. 서린이 이준을 바라보며 웃듯 울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2번 죽이려 하시니 이번엔 제가 살아보겠소이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지요. 꺼낸 것은 헝겊에 쌓인 장부 조각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폐광돌 틈에서 모으고 이어붙인 것이었지요. 비에 젖고 흙이 묻었지만 글자와 숫자와 인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것을 군율 낭독대 위로 던졌지요. 낭독대 위에 펼쳐진 장부 조각들이 바람에 한 장씩 펄럭였습니다. 조태겸이 얼른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요. 저것을 당장 치워라. 죄인이 꾸민 거짓 문서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군관들과 아전들 여럿이 낭독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가까이 선 아전 하나가 장부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날짜가 보였고 수량이 보였으며 군수 인장이 보였지요. 그 아전이 옆 사람에게 건넸고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장부 조각이 손에서 손으로 이동했지요.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지팡이를 짚은 채였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3년 동안 이 산길로 밤중에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굴량 창고 쪽에서 오는 길이요. 그리고 이 장부 낫장은 내가 폐광둘레 돌틈에서 직접 주운 것이요. 조태겸이 최 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지요. 늙은 광부 하나 말을 어찌 믿겠느냐. 저 여인과 짜고 꾸민 것이 분명하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탁 짚으며 말했습니다. 짜고 꾸미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여기 살아있소이다. 군수 어른이 죽였다는 사람이. 마당에서 웃음 같은 것이 새어나왔지요. 짧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조태겸의 귀에는 크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품에서 나무 비녀를 꺼내 들었지요. 이 비녀는 혼인의 증표요. 이 장부는 죄의 증표이니 둘 다 제가 3년을 품고 살아남았소이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지요. 비녀를 높이 든 채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아전들이 장부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군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도 보았소이다. 굴량 창고 열쇠가 밤중에 아전 손을 거쳐 나가는 것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군졸도 나섰습니다. 수레가 밤중에 산길로 나가는 것을 이상하다 여겼지만 말하지 못하였소이다. 입막음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지요. 조태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지요. 그는 낭독대 쪽으로 걸어가 장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말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 날짜에 나는 가명에 있었다.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수 어른, 그 날짜는 군수 어른이 병영에 계시던 날이옵니다. 저도 그날 아침 보고를 올렸으니 기억하옵니다. 조태겸이 장부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인장 위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 인장 자리가 틀렸다. 내 인장은 이쪽에 찍히지 않는다. 또 다른 아전이 낮게 말했지요. 군수 어른 인장은 늘 오른쪽 아래에 찍히옵니다. 지금 어른이 짚으신 자리가 오른쪽 아래이옵니다. 허허,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오래 하지요. 급한 놈은
날짜도 거꾸로 세는 법입니다. 조태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자기 편이어야 할 얼굴들이 하나씩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그 여유가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처형대 위에서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박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그의 눈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도 이준을 올려다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이 3년치 말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장부 조각들이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군영 상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장부 조각들을 직접 손에 들고 훑어본 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마당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졸들도 아전들도 담장 그늘의 구경꾼들도 그 침묵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지요. 상관이 장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태겸을 결박하라. 그 한마디가 마당을 뒤집었지요. 군졸 둘이 조태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태겸이 뒤로 한 발 물러섰지요. 어제까지 군영 안에서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도장을 찍고 사람을 지우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두 손이 포승에 묶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것이었지요. 조태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하오이다. 저 여인이 죄인이고 저 장부는 조작된 것이오이다. 관비 출신의 말을 어찌 믿으시오이까. 상관이 돌아보지 않았지요. 장부 조각은 여인 혼자 만들 수 없다. 인장은 더욱 그렇고. 조태겸이 다시 말을 이으려 하자 마당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까 그 말은 서린에게 하지 않았던가.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마당 여기저기로 번졌습니다. 최 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양반님, 산이 사람을 묻는 데는 밝아도 진실 묻는 데는 영 어둡소. 마당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조태겸의 귀에는 크게 들렸을 것이었지요. 처형대 위에서 이준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군졸이 포승을 끊자 이준이 손목을 앞으로 가져왔지요. 붉게 파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처형대에서 내려왔지요. 두 발이 땅에 닿자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발 아래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듯 서 있었지요. 그리고 서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린이 등에 업힌 아이를 내려 품에 안았지요. 아이가 낯선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살아 돌아온 사람 앞에서는 미안함도 예를 갖추는 법이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이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서린이 아이를 이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여보, 안아보시오. 이준이 두 손을 내밀어 아이를 받았지요. 아이가 낯선 얼굴을 보고 입술을 오므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준이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지요. 아이가 울다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이준의 손가락을 쥐었지요. 끊겼던 인연이 그제야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지요. 3년 동안 울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폐광 어둠 속에서 참았던 것, 아이를 혼자 낳던 밤에 삼켰던 것, 이끼를 씹으면서도 소리 내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지요. 서린이 손등으로 뺨을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준이 아이를 한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서린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헝겊 주머니에서 나무 비녀를 꺼내 다시 꽂아 주었습니다. 서린이 비녀를 꽂아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지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으리다. 그 말이 3년 전 산신각 아래에서 한 말과 닮아 있었지요. 그때는 등불 하나와 나무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군영마당 한복판이었지요. 세상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조태겸은 군량 횡령과 무고, 사형 위조 보고 죄까지 더해져 군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았습니다. 측근 아전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지요. 밤중에 수레를 끌고 산 길을 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조태겸이 도장을 찍은 장부가 증거였고 군졸들의 증언이 더해졌지요. 자업자득의 끝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태연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무릎을 꿇었지요. 이준과 서린은
군영을 떠났습니다. 벼슬자리보다 바람이 닿는 곳에서 살고 싶다 했지요. 두 사람은 바닷바람 닿는 작은 고을로 옮겨 살았습니다. 높은 벼슬보다 아이 웃음이 더 큰 집을 택한 것이었지요.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햇볕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서린이 부엌 문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최노인은 가끔 그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지요. 호두이기도 했고 마른 나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최노인을 보면 달려갔지요. 최노인이 아이 손에 호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폐광이 아니라 볕에서 큰 놈이다.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호두만 받아들었지요. 최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서린이 그 옆에서 차를 내오며 웃었지요. 이준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문서에는 죽었다 적힌 여인이 끝내 제 이름과 제 남편과 제 아이의 삶까지 되찾았으니 이보다 큰 승리가 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진실이라고 했지요. 죽었다는 문서 한 장이 사람을 지울 수 없었고 폐광 어둠이 사람을 묻을 수 없었으며 권세가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 저녁이었지요. 서린이 바닷가 바위에 앉아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닿았다가 물러났지요. 바람이 불어왔고 머리칼이 흩어졌습니다. 서린이 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졌지요. 손끝에 비녀가 닿았습니다. 나무 비녀였지요. 이준이 산신각 아래에서 깎아준 것이었습니다. 군졸의 손에서 지켜낸 것이었고 폐광 어둠 속에서 품고 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봄 저녁 바닷바람 속에서 조용히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파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기 또 왔다. 서린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파도는 늘 다시 온다. 결국 죽은 자로 기록되었던 여인은 진실을 품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숨겨졌던 거짓은 드러났고 권력은 무너졌으며 남겨진 것은 한 아이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진실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 계신 곳과 함께 한마디 남겨주시며 좋은 기운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수놓는 이야기였습니다.